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발단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작이 됐지만, 이 발언을 놓고 한국 정부가 중국 대사를 조치하고 중국 정부도 한국 대사를 맞조치하면서 상황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무엇보다도 이 정부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리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양문석 언론학 박사,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양 원장은 오호라 경제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정치 분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뭐 원래 정치 경제 전문가니까요. 그렇죠. 앞에 거 잠시 있더라고. 정치 경제 전문 채널입니다, 스픽스가. 오호라 경제 많이 봐주십시오.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는 경세 재민의 줄말이로서 예.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정치 경제학입니다. 그렇죠. 경제 없는 정치 없고, 맞습니다. 또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되고. 맞습니다. 근데 정치가 지금 잘 됩니까? 이제 거기다 오늘 좀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의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요. 저희가 두 분 골라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되시면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과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꼭 권유해 주십시오. 구독자가 조금 주춤합니다. 정어리 때 100만 운동 저희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해서 깨어있는 100만 정어리 만듭시다.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애청자님 김지우님이 오늘 눈 수술하신다고 수술 잘하시기를 바란다는 우리 댓글마당에 애청자님들 글이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김지우님 눈 수술 잘 하시길 바라고요. 김영우님 어제 정어리 한 마리 담았습니다. 감사한데 담았습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정어리 한 마리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양문석 박사님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일반적으로 그 생선은 담고 수박은 깨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고도 아니 생선은 담고 수박은 깨서 먹지, 그럼 수박을 갖다가 껍데기 통째로 왜 먹는 거기서 경우는 또 없잖아. 수박이 나옵니까? 식물과 그 생물의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수박을 깨서 먹은 거예요? 경우 없이 말이야. 수박은 좀 이렇게 공손하게 잘라서 맛있게. 아니 통통 쳐보면 아는데 그거를 잘라. 꼭 깨는 사람이 있어요, 수박을. 양모 씨라고? 오늘 정기남 행님이 또 살 걷네요. 아니요. 우리 최양호 행님은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은근히 정치를 잘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고 경제만 하세요. 자신의 정보. 제가 웬만하면 그 얘기를 우리 주제로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해요. 수박 막 이런 표현을 굳이 써야 됩니까? 그럼 역으로 한 번만 질문을 해봅시다. 네. 당원을 향해서 네. 악성 팬덤이라고 그러고
정치 훌리건이라고 그러고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그러고 아니 그런 사람들도 마음에 안 그다음에 들어요. 개딸 손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뭡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도발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민주당 아니에요? 같은 민주당이라도 견해가 다르고 시선이 다를 수 있죠. 민주당이 그러면 저쪽을 향해서 편 가른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당 내에서 이렇게 편을 가르면 되겠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요. 그리고 같은 정치 공동체면 최소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들은 마음껏 짓거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이게 무슨 그 일입니까? 세상은 모두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자 그 몇몇의 국회의원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 그러면 양문석이 그들을 향해서 수박이라는 단어 안 쓰지요. 양문석 박사가 만든 말이에요, 수박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 제가 써지요. 외워서. 그 수박에는요 리코펜이라고 그 빨간 성분이 좋은데요. 지금 고생하시는 전립선에 좋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아니 제가 전립선 고생하는 거 형님이 어떻게 안 돼? 아유 우리 같이 뭐 목욕탕 한두 번 가봤나. 하여튼 뭐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정말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정기랑 교수가 민주당을 비판하면 막 수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정연한 교수를 댓글이 수박이라고 하나 하지 않습니다. 올라왔는데 형님이라고 합니다. 수박이 빠마는 잘 나왔네. 제가 그대로 그 수박으로 지금 칭해지고 있는 현역 의원을 만났어요. 그 다음 날. 네. 그래가지고 너는 수박이 말도 잘하네. 내가 그랬어요. 형을 보고. 제가. 근데 수박 고를 때 통통 쳐서 하는 거나 꼭지를 보는 거나 무늬를 보는 뭐 이러잖아요. 뭘로 보시는지 양문석 박사한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수박 얘기 그만합시다. 나한테 질문을 하지 형님한테 질문. 중국 갑시다, 중국. 중국. 예. 조용. 자, 조용히 이 천들. 중국 문제를요, 우리가 오늘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얘기를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중국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커지고 있는가를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민 중국 대사를 만났다. 거기에서 싱하이민 대사가 아주 유창한 한국어는 아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 중국 대사가 저 정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도가 지나친 거 아니야? 막 이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야 너 이리 와 대사 불러. 저쪽에서도 이리 와 이렇게 부르고 이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갈 건지도 궁금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앞으로 그러면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계산을 이 정부가 갖고 있는지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뭘 하고 있는지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되게 또 물밑으로는 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사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거든요. 그것을 좀 관심을 돌리려고 또 이걸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오늘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논란이 됐던 싱하이밍 대사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죠.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중한 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저 부분을 아주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영 원장,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가에서 쓰는 언어의 그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저런 직설적인 표현들은 제대로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외교관으로서는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뼈아픈 무슨 지적이라는 걸 빼라는 것이 아니라 애들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최근에 비슷한 이게 맞는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프로에 PD가 밥을 한번 먹자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백운기 선생님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거기 하고 일로 오라고. 그러면 제가 그거 다 듣고 있어요. 뺨새대기 한 대 때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 PD가 최양호 원장은 정치 분석 그만 나가고 자기한테 와라. 와란데 백운기 선생의 그 얘기를 막 그 폄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끝나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럼 그런 자리에서 그거 다 듣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지나쳤다. 정진환 교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싱하이밍 대사가 지나친 걸 넘어서서 도를 넘었다는 걸 넘어서서 약간은 좀 내정 간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뭐 이를테면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잘못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뭐 시진핑 주석 지도하에 위대한 중국몽을 진행하고 있다. 이따위 얘기를 대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대단히 잘못됐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이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고 막말에 해당되지만 외교 라인이 총 출동해가지고 오히려 싱 대사의 존재감을 키워준 뭐 그런 모양새가 된 측면도 저는 좀 네. 부적절해 보였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응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국장급이 감히 뭐 이런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좀 무대응 전략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죠.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중국 외교와 관련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다듬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뭐 외교부가 총 출동해가지고 뭐 이것을 그냥 보여주기식 초치하고 또 대응하고 이런 방식은 저는 별로 바람직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양문석 박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정치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되고 외교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함께 야당 대표 연미기려고 아주 작정을 한 그 발언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대사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의 최소한의 체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발언들을 뱉어냈다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문제를 봅시다. 앞서도 제가 수박 발언과 관련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도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토 가가지고 탈중국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가면서 대만이 건드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 자극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아주 격하게 싸가지 없이 나왔지만 내용과 컨셉으로 봤었을 때 저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내용과 예의와 표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중국이 충분히 불쾌할 수 있고 그리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 무역 관계에 있어서 교역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결과가 현재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함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중국하고의 관계를 자신의 정치적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 말씀을 들어봤지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좀 도를 넘었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것을 기화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 있느냐. 김기현 대표는 심지어
굽신거리는 모습, 뭐 오만불선 두 손 다소곳하게 두 손 모아 오만불선한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 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국을 끌어들여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려는 이 대표의 정치적 술수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네.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대사의 강경 발언을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리는 것 같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수 그 문제 때문에 만나자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 자리에서 그 부분을 우리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 대사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당 대표가 그럼 거기서 뭐 멱살 짚고 싸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단 얘기는 듣고 의견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전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들이 더 웃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배팅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전에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이와 비슷한 발언을 썼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도 한쪽의 편을 들지 않으면 이거 미국 편 들지 않으면 너도 배팅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배팅이란 말까지 썼었어요. 미국 부통령 시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럼 입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중국 대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전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균형점을 가져야지 무조건적인 이재명 대표 비판하기 위해서 너무 어거지를 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민망하거나 좀 굴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충분히 더 굴욕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한국 위안부 문제라던가 독도 얘기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나? 그냥 가만히 뭐 소폭 말아드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 거기서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불리한 외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 상 걷어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 수산물 수입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뭐 하셨는지 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냐. 중국이 침략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략국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화가 치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침략국이었던 그 예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의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나에게 지금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그 말의 앞뒤는 좀 같아야지 말에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배팅 하는데 최영 원장, 배팅이 도박 용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중국 이런데 우리가 배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우리가 수를 읽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갖고 가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량 외교, 늑대처럼 이제 그런 뭐 잘 국가의 어떤 위상을 늘려고 하는데, 아니 부장 조리가 이게 차관복급이거든요. 예. 아니 거기서 우리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의 여당에 그러면은 서열순위 7위단 말이죠. 그분을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진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현재 보면 이제 블링컨이 지금 중국에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두 가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쿠바에다가 지금 기지 만들어 놨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싸웠잖아요. 도청을 했다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저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뭘 지금 발표를 했냐면 11월 달에 전체 세계 엑스포를 개막을 하는데 중국 공급망에 대한 엑스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붙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관복급이 와서 이렇게 가장 또 미국의 핵심고리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거는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넘어가는 수가 이게는 진짜 하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끈하게 우리가 제가 했지만 앵커가 지적해 주셨듯이 진짜 전략을 갖고 다시 한번 이거는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보면 지금 G7 국가들이 대부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디커플링 전략이 아니라 관계 단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거냐, 소위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을 비판하지만
또 내용적으로는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 나갈지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라도 우리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중국 외교를 가져갈 것인지, 뭐 가치 외교만 몰빵할 것이 아니라 복합 외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갈 건지를 다시 한번 좀 다듬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일화가 있어요. 국무총리 정무실장으로 있을 텐데 싱하이밍 대사가 계속 중국 대사 참사관을 보내요. 예. 총리만 만찬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총리를 보고 싶어 할까? 국장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관례상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국회의장 시절에도 싱하이밍 대사가 그 의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연으로 해서 계속 만남을 요청을 해와요. 어찌 보면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에 벌써 4번 근무한 사람입니다. 북한에만 2번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통이에요. 예. 또 정치권을 보면 마당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외교관으로서는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의존도 있고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총리실에서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거 전례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다 하고 퇴짜를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제1야당 169석의 의석을 끌고 있는 제1야당 대표입니다. 방금도 뭐 의전 서열까지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외교안보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은 어떻던 것인지, 과연 이 시기에 만나야 했던 것인지, 또 이게 사실 좀 이용당했다는 게 결정적인 게 싱하이밍 대사가 초청해놓고 15분 동안 소위 말해 준비한 원고를 읽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중국 외교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재명 또 우리는 대표는 유튜브 그걸 생중계 했잖아요. 모르고 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 몰랐다고 해서 이재명 얘기해요.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러 갔을 때 일단 만찬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중 간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까 서로 의견을 좀 교환하고 이럴 건 생각을 했지만 앞부분에 대개 만나서 뭐 이제 그 공개를 하면 날씨를 주제로 한담을 한다라든지 뭐 그냥 뭐 두 나라 전통이나 문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옆에 딱 앉혀놓고 준비한 원고를 이렇게 읽어버리면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외교안보 참모들이 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또 외교적으로 볼 때 논란이 되지 않도록 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저는 참모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반성 포인트로 삼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공격을 심하게 하는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죠. 기피 인물. 싱하이밍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양문석 박사 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그 국민의당 안철수를 따라가서 있다가 비례대표 받아서 가니까 더 강하게 더 충성스러운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자들 향해서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신원식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중국하고 이제 이야기 안 할 겁니까? 중국하고 이제 교육도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없이 그 무역 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 근거리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교육들을 사드 이후에 거의 경색됐던 교육들을 대부분 살려놨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또다시 사드 이전으로 돌려버리면서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명동의 상인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역 적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렇게 기피 인물이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좀 함께 풀어보겠다고 하는 야당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DNA가 사대주의라고 공격을 하면 그냥 한판 붙자라는 겁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가장 1차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중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갈까? 지난번 사드 때 우리가 워낙 당해봤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것인가? 그럴 경우에 이 정부는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임세현 대변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가 이런 좀 국민적인 걱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1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이 수출을 안 되니까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게 국민 삶과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국민 걱정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마치 중국을 정말 적대국 하듯이 대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야당 대표가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그 파트너 뭐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명백하게 국정운영 한 파트너로서 이런 어떤 돌파구를 더 마련하고 국민적인 걱정을 좀 해소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대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30년 수교한 국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교 앞으로 단절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도요. 그 당시에도 이제 경제적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은 조금 다른 게 중국의 태도가요. 지금 뭐 우리는 초치를 했지만 저쪽은 조금 한 단계 약한 뭐 외제니인가? 그걸로 해서 사실상 서로 약속해서 만나는 단계로 낮췄습니다. 그 이면은 중국도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과 어쨌든 한국의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막힌 측면이 있으니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좀 지속하자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교는 이런 활동은 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마지막에 뭐 그 단체 관광 허용 문제라던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어떻게 좀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식의 정말 경제적과 경제 민생에 대한 부탁을 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성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 이 일정을 봤을 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자. 그것보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이 발언이 나오기 전날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것을 뭐 번개팅으로 할 수는 없는 거 그 아니에요? 정도 일정은 잡혀 며칠 전에 있었죠. 일정이 잡혀 있었겠죠. 그랬는데 만나기로 한 전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가 되니까 중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하다가 싱하이밍 대사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하면 임팩이 있겠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소위 이른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 동맹 일관으로 가고 있는 소위 그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뭔가 좀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국 외교부의 판단. 그다음에 싱하이밍 같은 경우는 걔네들 나빼드예요. 왜냐면 할 말을 하는 대사로서 이미지를 예.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맞아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할 것 같아. 제가 봐도 승진할 것 같아요. 부장 조리쯤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맞아떨어졌는데 여기서 야당 비판이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교 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하잖아요. 항상 초당적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는 것이 맞지. 이걸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이용당했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막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을 정치 공세로 삼아내는 것은 오히려 얘기를 좀 엄한데 딴 곳으로 지금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하고 일본 반응도 재밌어요. 예. 지금 번스라고 주중 미국 대사하고 두룸이라고 주중 일본 대사하고 셋이 정태호 대사하고 셋이 번스 대사가 불러요. 근데 세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초치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단돌이 들어갔다는 느낌은 있어요. 지금 중국이 이런 거 하면 선전포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한국에 대해서는 니네에서 좀 빼서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국내 정치화해서 이제 이 부분은 빼고 지금 백앵커가 얘기하듯이 이거는 국가 전략 전술 차원적으로 빨리 올려 붙여야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최양호 박사 나오신 김에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피치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 여파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왜 그래요? 네.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문제로 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수요 공급에 이런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거는 제3의 노선으로 가야 되는 특히 반도체 부분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 없이는 지금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지 않겠냐는 그런 지금 뭐 피치의 보고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까? 양문석 박사, 지금 좀 키우는 느낌이잖아요. 키워서 좋을까요? 네,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아주 못된 일본의 외교의 국내 정치와 수법을 윤석열 정권이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그 자민당 정치인들이나 수상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일 관계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느닷없이 끌고 나와서 어제로 삼아서 국내 여론, 일본 국내 여론들을 결집시키고 일본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켰던 이러한 행태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따라하기 아니냐.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적대화시키고 여기에서 경제적 피해는 나 몰라라 하면서 야당 대표가 한마디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죽일 듯이 두들겨 패고 있고 중국을 죽일 듯이 두들겨 패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회복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정치에 있어서 보수 세력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이러한 정치적 술수와 장난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새로운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기존에 뱉었던 이야기들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실리 외교, 중도 외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 상품 안 사주고 중국도 안 사주고 일본도 어떤 미지근하고 하면서 외교 아까 최영 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가 경제라며 경제가 외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외교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경제의 원칙도 안 지키고 정치의 원칙도 안 지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전진하는 정어리 때 아이디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에게 굴욕적이라도 참고 우리 경제를 위해 연을 이어가자는 말을 꿋꿋이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일본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 발언도 못하는데 여당 대표가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셨고요. 추영호님, 패널님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침략했다고 하면 외놈들이 36년간 식민지 침략했는데 굽신거리는 저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안 물어보셔도 안 물어봐도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님 이런 걱정 주셨어요. 국민들이 중국 교류가 없으면 어떻게 지탱해야 될까? 진짜 대책을 세워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를 떠나서요. 양세웅님, 전 상하이에 삽니다. 상하이에서 보내주셨네요. 살면 살수록 중국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아직 국민성이야 못 따라가겠지만 사회 전반 시설, 국민들 편의에 얼마나 힘을 들이는지 정치 같은 거 체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절대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그렇죠, 만만한 나라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초치와 관련돼서 보면 사실 참여정부 때 11번이에요. 근데 그때 중국이랑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치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지금 하지 말고 따질 건 따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MB 때도 7번 하고 박근혜 3번, 그 다음에 문재인 때도 3번 했어요. 그래서 국익이라는 것은 따지고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저는 11번 했지만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져갔거든요. 따질 거 따지면서 지내가는 그런 외교적인 역량들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우리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따지는 거 전 좋은데요. 그건 왜 일본과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따져야죠. 일본과 미국하고에 대해서 비교하면 할 말이 우리가 너무 많고요. 자, 중국이 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양 박사님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도청 발언 문제 안 삼았을 때, 예.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다가 또 과거사 문제 전부 다 안 했을 때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예. 그러다가 하나 걸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 걸렸는데는 그 앵커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내가 충분히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 최양 원장이 중국에 따질 건 따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김기현이 뭐 문정부의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사대주의 DN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따질 거 따졌다 칩시다. 뭐를 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자극만 했지 따진 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개입하지 않아야 될 대만 문제 개입해가지고 그리고 대놓고 정면에서 탈중국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쟤들이 그 버럭한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기분 좋게 이 나쁜 새끼들 대한민국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조치했다 그리고 잔잔했다 별말 안 하고 헤어지는 게 조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해가지고 뭐가 남고 뭐가 전진을 하는데 뭐를 그리고 따졌는데 따지는 게 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중국한테. 먼저 때린 놈이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지금 우리한테 따지듯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늘 좀 말이 거친 표현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요새 제가 그 신기가 좀 안 좋습니다. 뭐 데시벨이 되게 높은데요. 지금 높은데 뭐. 옛날에 데시벨 평소보다 낮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나 때문에 낮춘 것 같으니까 일단 화장실로 와요.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리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기청이 떨어질 것 같다고. 자, 중국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여야 대표 아들 싸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제는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더니 한다는 토론은 소식도 없고 이제 네 아들이 어쩌니 저쩌니 여야 대표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지만 하여튼 뭐 이번에는 이제 그거지요. 이재명 대표가 문제를 삼았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때문에 민주당 아주 골치 아팠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이 코인업체 사장이라면서요? 코인업체가 아니고 블록체인 예. 전문 투자 회사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 뭐 이런 블록체인 가상화폐 하는데 거기서 만든 창업 기획사의 CEO, Chief Operating Officer가 지금 돼 있는 곳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오픈든가 뭐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픈해도 됩니까? 뭐 다 기사에 다 나왔더라고요. 언오픈든데도. 예. 예. 이거 뭐 아재 개그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아니 다 그러면은 무자식이 된 사람만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왜 아들로까지 이게 내려가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분들 딱 손 딱 뭐 이 수갑으로 채워갖고 두 분 같이 좀 다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들이 무언제인데 왜 아버지 정치하는데 이렇게 뭐 나서서 이게 옳거니 그렇거니 해요? 이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임세현 대변인?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뭐 아들이 왜 뭐가 문제냐 하는데 그러면 곽상도 50억 아들은 문제 없는 겁니까? 뭐 저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나오면 따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일한 거 갖고 예,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제가- 곽상도 50억은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잘못된 거는 그 법의 판단을 받아야죠. 예, 죄가 그거 나오면 근거한 거 갖고 그러면 맞습니다. 안 되죠. 죄가 나오면 따져야 되는 거 맞고요. 그 적용을 똑같이 김남국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남국이요? 네, 김남국 의원도 죄가 나오면 따지면 된다는 걸 똑같이 적용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되죠. 거기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아들끼리 지금- 공방하는 것 네.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죠.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달 넘게 김남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김기현이라는 집권 여당의 대표의 아들이 이른바 이 지금 블록체인 업체 관련된 업체에서 투자가 된 거고 사실상 CEO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데고요. 근데 다만 여기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가 어떤 회사냐 아까 말씀하신 언오픈드라고 그 회사인데요. 이게 테라루나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테라루나. 코인 테라루나 사태 되게 많이 유명해졌죠. 예, 그 권도영. 수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 돈을 잃고 이 코인이 망했던 그 테라루나 사태를 투자했던 해시드라는 회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언오픈드입니다. 그 회사가 만든 데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연결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김기현 대표가 뭐라 했나 우리 아들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냥 이런 업체였던 거예요. 블록체인 관련된 이 투자했던 업체인 거고 중소기업 그러면 그 화천대유는 중소기업 아니었나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곽상도 의원도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건.
그럼 이 코인이 있냐 없냐를 물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그럼 코인이 있다, 없다. 그럼 내가 다 까겠다라고 해야지. 그 회사의 주식이 한 주도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코인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한 주도 없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요, 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의 예전에 김기현 의원실에서 제출했던 재산 상황을 보면요, 63주 가량의 무슨 주식이 늘어난 정황이 있는데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하면 이른바 그 코인 블록체인과 관련된 NFT 관련된 투자 회사 관련된 주식입니다. 그럼 이런 연결고리가 우리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 뭐 틀린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자꾸만 확전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아니 그래서 저기 어디 무슨 저쪽에 곽상도 의원 해서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죄는 죄로 따져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는 어저께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면은 이재명 대표 아들을 뭐 성매매한 거 아니 왜 그게 글로 가냐 이거예요. 그거 간 거는 잘못인가요? 왜 확전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이 옆에서 얘기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연결시키는 고리를 끊어줘야 하는데 자꾸만 이걸 확산시키는 게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양호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확전을 왜 시키느냐인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아들 싸움으로 격화된다.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예. 아들 싸움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김기현 대표예요. 김기현 대표의 대응 자체가 쫌스럽고 저질스러워요. 왜?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 것도 아니고 묻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김기현 대표가 했던 대응이 뭡니까? 뭐 이 대표 아들 의혹부터 해소해라. 누구 아들처럼 우리 아들은 도박도 하지 않았다. 뭐 성매매 의혹 연루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이 싸움 자체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상화폐 논란 관련해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 뭐 가상화폐 코인 보유 논란 때문에 이게 불거진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상화폐 보유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 나하고 김기현 대표와 내 아들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떻다. 또 뭐 내지는 가상업계 연관이 없다라고 해명하면 될 일을 갖다가 이것을 아들 싸움으로 끌고 가버리면서 동문서답 답변으로 끌고 가버리면서 오히려 확전시키는 양상이 오히려 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뭐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아주 이게 벌써 사나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 오늘부터 정기남 교수하고 사귈랍니다. 오늘 일입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정기남 교수를 수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기남 교수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저 양문석 우리 박사. 박사님은 예. 내 전 애인이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뭐 계속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 투자사 임원 이렇게 제목을 썼거든요. 근데 양문석 박사 이거를 대표가 직접 이렇게 SNS에 올려서 상대방 당 대표를 공격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봉투 사건 한 달, 그 다음에 김남국 코인 일을 가지고 한 달, 그리고 집중적으로 두 달을 더불어민주당이 얻어맞았습니다. 특히 김남국 코인 문제에 있어서 실정법 위반의 사례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 이용, 코인 무료로 뇌물 상납, 그리고 이재명 선거 자금 이렇게까지 연결시켜가면서 한 달을 두들겼잖아요. 그렇게 두들기고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민주당이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 한 10년 차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막 대학 들어오고 나서 비트코인 시작을 했고, 코인 열풍이 불었고, 그리고 코인 해가지고 딴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잃었거든요. 그러한 이 피해 의식들을 정치적으로 자극하고 공격해서 한 달을 끌고 갔던 부분에 대한 대표의 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과 그 다음에 국힘당과 그 다음에 검찰이 흘려내는 엄청난 파상 공세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과감하게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들도 나는
왜? 이재명 대표가 쓰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언론이 안 받아주고 쟁점이 안 되니까요. 근데 아까 최영 원장 좀 발끈하셨는데 네. 이 부분 민주당에서 지적합니다. 네. 의혹을 제기받자 이렇게 발끈한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언제 회사원이 아니라고 했냐? 핵심은 김 대표와 아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 김 대표가 가상자산 업계와 연관이 되어 있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법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직계 법이 됐는데 네. 그 법을 아까 들여다봤더니 올해는 당선자만 김기현 대표 아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기현 대표의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강압적으로 하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걸 내놓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상자산은 죄악이에요? 아니죠. 아니 가상 뭐죠? 코인 화폐는? 아니죠. 죄악이 아니고 우리의 자산 증식 수단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지 그럼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게 아니죠. 아니 그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 상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모든 그건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예, 공익에 앞서서 그걸 했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가상자산 하셔야죠. 지금 부동산, 주식, 그다음 가상화폐 이게 이제 우리 전체 자산의 또 축이 된 그러니까 이제 부분들인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다음에 또 뭐 공짜로 받은 거는 그렇죠. 아니냐? 그리고 왜 그걸 하더라도 상임위 회의 시간에 하냐? 뭐 이제 정도. 이런 거죠. 네,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런 그리고 걸 가지고 의원직 제명까지 할 정도가 저는 되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분명히 회의 도중에 그런 거 했던 것은 뭐 굉장히 우리가 벌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니 이 뭐 가상자산 뭐 이런 거 했다 그래서 뭐 이게 거기로 벌 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저는 계속 일이에요. 네, 제가 최영 원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최영 원장처럼 이 보수 진영에 서서 이렇게 반응을 했었으면 한 달짜리도 아니고 하루 정도 비판받고 끝날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전을 거듭하고 장작을 거듭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발끈한 상황이고, 그때 우리의 핵심이 뭐였냐면 코인 거래를 한 게 죄냐, 코인 거래를 해서 좀 딴 게 죄냐, 지금 이게 이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인 한 것도 죄가 아니고, 그리고 코인 해가지고 딴 것도 죄가 아니고, 결국은 코인을 거래하는 현장이 상임위 회의장이었다라는 것, 이거 사과했고, 그리고 끝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김남국의 광풍이 불어닥쳤었을 때, 우리 최영 원장처럼 보수 패널들이나 그 다음에 이 보수 정당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참을 할까 말까를 좀 고민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 앞서 이제 앵커께서 여쭤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 아들 문제를 만약에 의혹을 제기했다.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소위 이른바 굉장히 이건 이재명 대표가 특유의 어떤 프레이밍 전략인데, 자 예전에 돈봉투 의혹 사건 제기됐을 때 물들면 김연아는요, 또 뭐 박순자는요, 이거랑 좀 똑같아 보여요. 지금 김남국 의원 문제 제기니까 김기현 대표 아들은요, 뭐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런 면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좀 가볍다. 또 진중해 보이지 못한다. 우리 당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김기현 대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대변인이 엄중하게 물어야죠. 저는 그럴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면에서 그 이 판단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쉽다. 저는 약간 경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경중이 필요해요. 가볍게 대처할 때는 가볍게 대처해야 되고, 묵직하게 대처할 때는 묵직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볍게 대처하는 게 박순자는요, 이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의 아들은요가 가볍게 툭툭툭툭 치는 것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엄중하고 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
그 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후쿠시마 핵 폐기수 같은 경우는 정말 태산같이 그 질책을 하잖아요. 자,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그 스테레오타입처럼 고정처럼 항상 지도자는 묵직하고 근엄하고 그 엄중해하는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볍게 툭툭 터치할 때는 가볍게 툭툭 터치 할 줄 아는 사람이 유연한 그 지도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연한 지도자로서 그 계속해서 코인 문제를 갖다가 물어뜯는 그 국힘당 대표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은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수박이라는 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각오하고 한 얘기예요. 저는 근데 이 대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뭐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언론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또 보여집니다. 네. 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종편에서 저도 나간 종편에서요 한 달 동안 김남국이 뭐 어디 휴게소 갔다, 뭐 했다, 얘기 안 했다, 숨었다, 잠적했다, 오만 행태를 무슨 중범죄자인 것처럼 무슨 국가적 중범죄자예요. 그렇게처럼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 김연아랑 김남국 박순자 의원이 윤석열급 됐어요. 네, 몸집만 키워줬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의 불균형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분도 똑같이 궁금해라. 이 사건의 경중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지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제 제가 김남국 의원 어느 그 안산에 출판 기념회를 갔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 사람들 인사를 시키는데 그냥 출판 기념회 그 KBS 기자 출신 그 출판 기념회인데 김남국 의원을 인사 소개를 하니까 거기에 전국에 모인 그 친인척들과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즉 김남국 의원이 어디를 그 도망가거나 잠적한 것이 아니고 안산 기자 그 출신이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안산 지역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잠적했다고 그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기자회견 안 한다고 비판하는 거, 나 그것도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처음 보는 현상이었어요. 조중동이 한번 그 이 비판의 그 각을 하나를 세우면 그날 저녁에 온 언론들이 다 따라가는 이러한 그 황당무계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확인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잠적이 아니고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잠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해명을 수없이 하면서 한 번도 해명할 때 보도해주지 않던 것들이 예. 기자회견 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이 못된 그 언론의 버르장머리들은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그나저나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한다고 그러는데 왜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토론할 때 어떻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하고 백운기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했었을 때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무산되는 게 우려스럽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대통령실에서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생각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럽다.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하는 김기현 대표한테 굳이 또다시 꼭두각시로 돌려 세우는 대통령실, 그게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양문석 박사가 컨디션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런 분이 빨리 여의도 입성을 하셔서 예. 좋은 언론 관광이 나라. 최영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조롱으로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진지하게, 그러니까 엄중하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양문석 선생님의 그 한계가 거기까지만 딱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또 그러면 딴 데 가서 그럼 내가 뒤통수 쳐야 되나? 네. 하여튼 이 자식 문제 조심해야 돼요. 자식 문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동관 언론특보도 자녀 학폭 문제로 과연 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뭐 근데 요즘 청문회 뭐 완전히 통과 의례가 돼버렸습니다만, 근데 어제 정기랑 교수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는 피해자 아닌데 그런 걸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던 얘기예요. 이미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그 학생, 네. 학부모와 이동관 그 특보 쪽에서 오래전부터
만났고 그 상당 부분을 그 피해자가 아닌 쪽으로 합의가 되고 뭐 이런 것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전 작업을 이미 이동관 특보가 끝냈다. 그래서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까지를 감안해서 저는 야당이 정말 이걸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수 틀려서 나 진짜 학폭인데 그러면 어쩌려고. 그런데 피해자가 근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네 제2, 명이라면서요. 제3, 4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를 몰라요. 그런 걸 본다면 상당 부분은 이동관 특보가 지금 좀 내부적으로 뭐 합의도 하고 또 뭔가 좀 타협도 하고 해서 지금 사안 자체를 상당히 물타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야당이 그냥 이동관 그 특보가 제시하는 것만 덥석더석 무는 방식 정도 끝나버리면 전혀 의혹을 뭐랄까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08년도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처럼 저지 투쟁 때처럼 정말 이게 집요하고 이게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해야지 자칫하다가는 이동관 특보의 그런 그 사전 작업 이런 것들에 그냥 하면서 그냥 끌려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충분히 생각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최고의 책사가 양문석이었었어요. 아, 그렇죠. 그 당시 방송 제가 양문석 박사 나오시기를 좀 기다렸어요. 이동관 문제를 다루면서. 예. 양문석 박사가 이제 방송통신위원을 지내셨잖아요. 네.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의 권한을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흔히 장관하고 위원장 하면은 장관급 뭐 이렇게 하지 장관보다 더 높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이 MB 때 장관보다 더 높지 않았어요? 그럼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관할하는 거를 크게 보면 KBS, MBC, SBS, EBS, TBS 등 한국의 방송 언론을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영역에 있어서는 KT, SKT, U+, 그리고 각종 케이블 TV 뭐가 이제 통신과 방송의 사이에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자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징계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그 돈으로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장이나 이사장을 그 임명하는 자리고 추천하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돈, 그 다음에 그 실제 컨텐츠까지 다 관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심하고 여론을 만들겠다고 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엄청나게 큰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계속해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켰던 재허가 문제예요. 종편, 그 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심지어 지상파까지 방송을 중지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자리를 예. 이제 이동관 특보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양문석 박사가 방통위원 하실 때가 MB정부 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특보하고 교류도 좀 있고 뭐 이렇겠네요. 저는 이동관 특보 따위하고는 안 만났습니다. 그때 이동관 수석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자, 그때 평가는 또 그 양문석은 그 당시 야당 추천으로 들어갔고 야당의 시각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KBS 사장 날렸죠. 그 다음에 MBC 그 박성재 전 사장, 최승호 전 사장 다 해고시켰죠. 그 다음에 YTN의 기자들 해고시켰죠. 그 앞 단위에서는 미디어법, 종편법, 날치기 통과시켰죠. 이러한 그 정치 공작을 통해서 언론의 그 이 장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했던 사람이 이동관 당시 홍보 수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관 특보의 아들의 학폭 문제에 눈이 쏠려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위협적인 거는요.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말 그대로 지상파 방송부터 그 종편 그리고 케이블 TV가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 이동관을 저렇게 고집하는 윤석열 대통령인가? 말 그대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성해서 자신들이 총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여론 조작의 달인 이동관을 만들어서 이동관을 통해서
KBS, MBC, 특히 KBS, MBC를 장악하겠다. 이 의지를 만방에 지금 알리고 있고, 그러면 이동관 입장에서 쉬워요. 그냥 나 안 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대통령실에도 안 뽑겠다 말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의 간을 보면서 끌고 가는데 저는 학폭 문제보다 이동관의 전력과 그다음에 이동관의 임무가 더 무시무시한 공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양문석 박사 나오신 김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은데도 이제 아무 말을 않잖아요. 안 뽑겠다고. 굳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좀 정리를 해서 예, 지금 그냥 잠깐 단순히 전에 언론 장악 말고 뭐 해결돼야 될 현안들이 말씀드릴게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KBS 사장이 임기가 2년 남았어요. 네. 그리고 MBC 사장이 올해 뽑혀서 3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KBS가 윤비어 청가를 부르지 않고 있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6대4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들에게는 8대2 정도로 장악을 해야 되는데 KBS의 현재 임원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과 불편함들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MBC 계속해서 5대5 정도의 균형 있고 공정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송들은 종편은 9대1이나 9.5대 0.5 정도로 완전하게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지상파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 최소한 SBS의 7대3 정도로 끌고 가겠다.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몰고 가는 거다. 이동관 특보가 KBS 정현주 사장을 날릴 때 우리 앵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사장 별건으로 쳐서 사퇴시킵니다. 그리고 이사 교수 한 사람을 근태로 몰아서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민주당 추천 이사를 갖다가 매수해서 자신의 편으로 돌려세웁니다. 그래서 다수를 점하고 정현주 사장을 해임시킵니다. 이러한 행태, 정치 공작과 아주 비열하고 얍삽한 수법을 가지고 한번 그러한 성과를 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이동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KBS, MBC 지도부를 교체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따라주는 말 그대로 어천가를 부르는 KBS, MBC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비난의 여론들을 감수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됐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런 데 아니면은 우리 정치보색 아니면 정확하게 듣기가 힘드실 겁니다. 요즘에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 내정 관련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저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임명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다루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지 뭐 짐작은 가지만 다만 뭐 그냥 변죽만 울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언론인 새내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윗선이 바뀌면은 언론인이 진짜 정도를 가야 되고 자기 주관을 심어서 언론을 하는데 위에 바뀌면 밑에 언론인까지 바뀝니까? 그래서 저거면 그러니까 언론인 새내기로서는 보면은 진짜로 우리 언론인들이 진짜 위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언론 뭐 윗부분하고 언론하고 뭐 이제 그 개념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게 지배 구조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최양 원장 회사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셨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본 권력도 있고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될 그런 사람이 사주로 있는 곳에서 그 밑에 있는 기자들의 인사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이에요.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방송. 거기는 정부 눈치 또는 사주 눈치, 광고주 눈치 안 보고 하라고 공영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인데 국민의 방송은 국민이 키워줘야 돼요. 수신료를 줘서 키워야 돼요. 그 대신 국민들이 요구해야 돼요. 너희들은 우리가 낸 돈으로 방송을 하니까 딴짓 하지 말고 진실만 전해라. 이 정권, 저 정권 따라서 눈치 보지 마라. 자본에 휘둘리지 마라. 그래 저는 지금 이 수신료 한전하고 통합 징수하는데 이것을 분리하잖아요. 몇백억 적자가 손실이 나가지고 KBS 완전히 흔들릴 겁니다. 몇백억이 아니고요. 지금 수신료가 그 의무징수하면서 한 7천억 정도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그 수신료를 낼 수 있는 국민들이 20%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에 몇백억. 예, 그러니까 예. 연간 한 5천억 정도가 네. 깨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11을 나누면 한 400억 정도의 그 매달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매달 적자가 나가지고 KBS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건 공영방송을 살리자가 아니고 죽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간파하고 지금 KBS 사장이 그러면 내가 물러날 테니 그걸 바꿔달라. 근데 이제 어떤 국민이 돈 내지 말자고 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돈 내는 건 다 싫죠. 근데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우리가 내줘야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공영방송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2,500원 냅니다, 한 달에. 이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40년 됐어요. 2,500원 낸 지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시청의 대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영방송이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수신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가 준조세입니다. 그러면 조세를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아무리 진보적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리징수해서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자 하면 다 분리징수해서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 거다라는 데 또 그 여론이 호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하고 치고 들어가고 하면 당연히 양문석이 수신료 징수 안 된다 그리고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 하면 제 이야기를 싫어할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걸 갖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불만 있는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임성수님 수신료는 받으면서 광고랑 광고는 다 해요. 정의당 교수 이것도요. 사실 저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KBS가 애매해요.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면서 광고도 하고 수신료도 받고 그건 왜 그러냐면 통폐합이 됐잖아요. 네. TBC 거를 가져와가지고 KBS2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영이면서 민영 가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광고를 해야 되면 뭐냐 시청률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공영방송은 시청률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외국의 방송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의 BBC라든가 또 일본의 NHK처럼 공영방송이 어떻게 거듭날 방향 이걸 좀 저는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백운기 앵커 뭐 또 양문석 박사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근데 국민 정서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건 뭐냐 이 수신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자 공영방송 KBS가 정말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이게 과연 있느냐 소위 이른바 직원들 월급이 억대 연봉이라는 얘기가 바다예요. 자 자율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좀 약간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권도 공영방송으로 이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근데 여야가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교대할 때마다 입장이 바뀌어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KBS 자체적인 이런 공영방송을 거듭나기 위한 어떤 자구책 마련 이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 가줘야 된다. 그럴 때만이 국민적 동의가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측면이 있다. 한 가지만- 정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방송사의 컨텐츠, 방송사의 보도 내용, 그다음에 방송사의 드라마, 오락 다 합해가지고 TV조선하고 KBS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자,
KBS의 보도 내용이나 컨텐츠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압도적으로 공정하고 그 건전하고 교양성을 담뿍 담고 있어요. 그런데 KBS의 컨텐츠 문제, 보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적 기준을 잡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으로 안 잡고. 이러니까 절대적 기준은 하늘인데 KBS는 땅에 붙어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면 다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양문석이 만약에 예수라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재주로 나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양문석은 모든 행위가 다 욕 먹는 것처럼 KBS를 예수의 수준, 부처의 수준으로 얹어놓고 비판을 하면 모든 비판이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꾸 억대 연봉 하는데요. KBS의 많은 그 구조조정의 노력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노력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억대 연봉. KBS뿐만 아니고 그 종편들 억대 지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예. 토론을 한번 합시다. 꼭 좀 저는- 불러주십시오. 예, 공부 좀, 양문석 박사랑 같이. 공부 좀 해오세요. 그리고 네. 임세은 대변인도 오늘 말씀 많이 못했는데 다음에 토론 한번 하십시다. 담배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담배 한 번? 다음에 뵈면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그 윤석열 정부가 통합징수 분리해라. 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오늘 좋은 공부했습니다. 예.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오염되지 않은 좋은 방송을 줄까? 공영방송은 저는 산속에서 솟아나는 옹달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청정지대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는 싸움도 없고 선정적인 것도 없고 불륜도 없고 막장도 없고 그래야 돼요.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아요. 정권 잡았을 때마다 그거 해준다고 그래놓고 그걸 갖고 이용만 하고 언제 한번 네, 따져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드리고 끝내야죠. 어떤 분 선정하셨나요? 레몬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언론 장악해본 사람이 잘할 거라서 임명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 불균형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네, 레몬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메일 남겨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최양원장, 정진남 교수, 양문석 박사, 임세은 대변인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